자, 교육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으로 교육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교육받는 것이 뭐냐? 진리에 대한 이념이다. 고정불변의 진리가 있다, 없다라고 나누어집니다. 고정불변의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객관주의에 속하고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관주의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교육받는 것, 경쟁하는 게 정당하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경쟁의 정당성을 교육받는 거죠. 경쟁이 정당한지 아닌지 살펴보고요. 왜 이런 경쟁이 생겨나고 왜 이런 객관주의적인 교육이 펼쳐지고 그 교육으로 인해서 문제가 뭐냐, 왜 이렇게 교육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을 경제체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 일자리의 양, 소득 격차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요, 교육의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의 형식은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 자체가 우리에게 체화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면서 우리가 그 형식에 이렇게 적응하는 것이죠. 교육의 내용은 수업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자, 교육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더 중요해요. 예. 형식을 통한 교육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 진리에 대한 이념,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있다. 불변하는 고정된 진리가 있다라고 배우고 있고 경쟁은 정당하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가 교육의 형식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자 하고요. 교육의 형식을 구성하는 게 뭐냐? 바로 경제체제의 구조에 따라서 교육도 형식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자, 학습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요, 직접적으로 해당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배워가는 것, 그리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면서 배워가는 것, 이것이 학습의 두 가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숙지함, 아니면 상황이라든가 환경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제군주예요. 왕이에요. 근데 잘못을 저지르고 감옥에 온 수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교육한다면 어떻게 교육을 하실 건가요? 자, 머릿속에 주입할 수 있습니다. 사회 질서 준수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이것을 머릿속에 주입해야 돼요. 직접 가르치는 방법이 있겠죠. 반복 학습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상과 벌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사회 질서를 준수할 수 있고 착한 사람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반면에 사회 질서를 준수하는 착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 벤담의 파놉티콘이에요. 우리 이런 파놉티콘이라는 감옥을 설계했습니다. 판은 여러분, 지금 뭐 팬데믹이라 그래서 전체의 세계 전체의 위기를 얘기하죠. 파놉티콘은 이제 본다, 전체를 본다라는 뜻의 파놉티콘이라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벤담이 설계했습니다. 실제로 벤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과목을 설계했어요. 자,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감시. 그래서 규율을 준수하는 척 반복하게 만들고요. 규율에 적응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감시탑이 있죠. 이 감시탑에서 계속 감시하는데 감시탑에 불은 꺼져 있습니다. 불, 소등 꺼져 있어요. 수감자가 있는 곳에 불은 켜져 있어요.
감시탑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감자들은 감시탑에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규율을 준수하고 또 그것을 반복하고 그 규율에 적응하게 만드는 거죠. 자, 벤담의 파놉티콘은 이렇게 효율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예. 감시탑에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들 규율을 준수하는 척하고 그것을 반복 학습하면서 적응하게 되는 거죠. 학교라든가 병원, 공장, 병영 이런 데 보면 이런 벤담의 파놉티콘의 비슷한 그런 것들 볼 수가 있죠. 건물이 다 비슷하고 다 나누어져 있고 운동장이 하나 있고 거기에 모여들게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파놉티콘의 효율성과 비슷한 과목. 그래서 소수의 감시자만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공리적인 비용 절감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푸코는요, 이 파놉티콘을 재해석하면서 이 효율적인 감시 도구를 넘어서 이 근대 사회에서 규율이라는 그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대 사회에서의 어떤 규율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고대나 중세는요, 권력자가 규율을 주입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예,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근대 사회에는 폭력이 아니라 감시의 시선, 그리고 그것을 통한 자발적인 준수. 그래서 푸코가 쓴 책 중에 그런 책 제목이 있죠. 예, 감시와 처벌, 뭐 이런 것들. 감시의 시선을 통해서 자발적인 준수, 또 자발적으로 거기에 적응하고 반복하면서 그게 개인의 내면에 체화되는 거예요. 내재화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파놉티콘을 통해서 감시하고 처벌하는 상황,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교육이 직접적으로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이런 상황과 환경, 감시와 처벌의 형식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학습자로 하여금 체화시킨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놉티콘을 보면서 환경이라는 형식이 학습을 시킨다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환경이 형식인데 그것이 학습을 시킨다. 가르치는 내용을 막 주입하면서 학습도 되겠지만 이 환경이라는 형식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암기나 평가를 통해서 배우는 지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암기나 평가라는 형식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오늘날 학교라는 그런 형식에서 교육받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진리에 대한 이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으로부터 교육받는 것. 진리가 있다. 고정불변하는 것이 있다. 외부에 실제한다. 그래서 그 진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X, 그것은 틀림, 아니요, 노가 되는 것이고 부합하면 정답, 예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형식에서 교육받는 거 두 번째는 경쟁하는 거 정당해. 경쟁 통해서 낙오된 사람이나 경쟁에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도태되는 거야. 스스로 인정해야 돼. 라고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 학교라는 형식에서 교육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학교라는 형식에서 교육받는 것, 진리에 대한 이념을 한번 살펴볼까요? 진리에 대해서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객관주의적인 인식론이 있습니다. 객관주의. 진리가 외부에 실제한다. 외부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야겠죠. 주입하는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때 교사는 주도적이고 학생은 수동적입니다. 정보 전달함에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방식의 교육 방법이죠. 강의 형식이 주가 되고요. 검증식의 평가, 네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많이 외웠느냐, 빨리 썼느냐,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평가를 하죠. 교실은 어떻습니까? 교사가 이렇게 앞에 있고 칠판에 막 가르치는 진리들을 쓰고 학생들은 일자로 이렇게 앉아서 전통적인 어떤 교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주관주의적인 그런 인식론입니다. 주관주의 인식론. 진리가 외부에 실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구성된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 교사는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고, 돕는 어떤 조력자, 촉진자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학생은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이 학습을 하면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거죠. 다양성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선 관계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구성한 진리를 스스로 표현하는 그런 평가 방식이 주관주의 인식론에서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두 학교의 예를 들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고등학교는요,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물론 B고등학교도 교장 선생님이 있고, 자, A고등학교에 방문한 이야기를 먼저 해 나가보죠. 교장 선생님이 마중을 나옵니다. 학교를 보니까 깨끗하고 조용해요. 교정이 정리돼 있고요. 복도에 막 화려한 그런 대학에 진학한 퍼센테이지와 진학생 명단들을 막 올려놨어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아주 강점이었습니다. 객관주의적인 진리관에 입각한 학교지요. 진리는 교과서에, 그리고 내용은 여러 가지 상징 체계를 통해서 교사의 입에서 학생들의 머리로 들어가고 주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강의식 수업이고요. 전통적인 교실 배치의 모습입니다. A고등학교, 객관주의적인 진리관이에요. 자, B고등학교에 갑니다. 교장이 마찬가지로 마중 나왔는데 교정을 보니까요, 아주 활기차고 떠들썩해요. 학생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막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왁자지껄 막 그냥 화기애애 웃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창의성 개발을 강조하는 학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강의식 수업이 없는 건 아닌데 좀 최소화하고 토론식 수업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학업 계획을 작성하고요. 다양한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학생들의 모습. 교사들은요,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만 대화하고 토론하고 스스로 해결 방안에 도달하도록 안내하는 어떤 조력자, 촉진자, 안내자의 역할, 가이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관주의적인 진리의 모습을 B 학교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토론식 수업, 교실도 원탁형으로 배치된 것들. 자, B 학교의 모토는 진리는 학생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다.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면에서 구성하는 것이다. 교사 책 교실은 학습 주체인 학생이 스스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나타납니다. 평가 방식을 볼까요? A고교, 객관식 답안을 위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하셨던 OMR 카드, 보기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 정답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심어줘요. 반복적으로 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야 이거 틀렸어 하면서 그런 채점 과정을 거칩니다. 교사와 부모의 감정적인 반응, 시험 잘 봤어? 야, 너 이번에 등수가 몇 등이니? 이번에 성적이 얼만큼 올랐니? 이런 감정적인 반응들은요, 학생이 정답에 대한 환상을 강화시킵니다. 12년 동안이나 이 객관식 평가에 노출된 개인은요, 진리는 실제한다. 정답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세상은 옳음과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 세계관을 뿌리 깊게 내재화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학생들이 이제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실제한다는 이런 절대주의적인 진리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틀리면 안 돼요. 정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면 조용히 있습니다.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생겨도 정답을 알 것 같은 그런 전문가를 찾아요. 이익이 충돌하면요, 옳으냐 그르냐를 기준으로 논쟁합니다. 자기 세계를 선으로, 타자의 세계를 악으로 상정하는 그런 세계관에 익숙해요. 타협과 양보를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학습 능력은 매우 우수하죠. 효율과 집중적으로 수업을 받아왔기 때문에 12년 동안. 그리고 사회의 어떤 관료적 시스템, 회장님, 사장님, 부장님, 뭐 이렇게 그런 관료적인 시스템이 주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인내력을 갖추게 됩니다. 험난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속된 말로 그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 요 평가 방식에서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 좋은 회사에 가잖아요. 그 회사 어떤 회사예요? 관료적인 시스템이 드러나 있는 그런 회사죠. 스트레스를 잘 감당합니다. 하라는 거 잘하니까, 잘 적응하니까, 또 착하니까, 맞는 것만 해 하면 맞는 것만 하니까요. 쓸데없는 질문들 안 하니까. 자, B고교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서술식 평가를 위한 원고지예요. OMR 카드가 아닙니다. 질문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하나의 글로 서술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기 견해를 서술해야 돼요. 예.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 하나도 남김없이 토 하나 안 빼고 다 쓰는 게 A고교라면 B고등학교는 자기 견해를 하나의 글로 서술해요. 단순히 정답을 맞췄는지가 아니라 평가지를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에요. 진리로서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세계 고정되고 불변하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이 있을 때, 야, 그게 맞아. 그게 틀려. 야, 저 정당의 정책이 맞아. 틀려. 야, 저 단체가 지금 했던 일들이 맞아. 틀려.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면요.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 아주 유연한 생각을 할 수 있죠. 사회 문제의 본질은 이익의 대립에서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 서로가 얻고자 하는 이익, 또 감수할 수 있는 손해를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성장하면요. 진리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그런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상대방도 나뿐만 아니라 나름의 진리를 소유한 대화의 상대일 것을 전제합니다. 이익이 충돌하잖아요. 지루한 조율과 설득의 과정도 과감하게 도전하고 돌입합니다. 대화가 발생시키는 그런 피로감을 인내할 수 있어요. 제도화, 획일화의 평가 기준에서는 좋은 성과 드러내기는 어렵죠. 사회의 관료적 시스템에도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사회의 이 표준화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적합한 노동자로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이 타인의 견해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인내하면서 다양한 어떤 대안이나 조율의 방법들을 찾아갈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교육의 형식에 집중하는 것. 교육의 형식에 집중하는 것. 한국 사회의 현실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서 성장한 어떤 어른들이 모여 있는지, 그 어른들이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쳤는가, A 고등학교를 나왔는가, B 고등학교를 나왔는가, 절대주의적인 진리관을 갖고 있는가,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 갈등 양상들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객관주의 인식론에 기반한 교육 체계는요, 한국의 오랜 교육으로 익숙한 교육이죠. 강의식, 전통적 교실 구조, 객관식 평가입니다. 이 객관적 인식론은요, 빠른 경제 성장, 산업화가 요구되던 시기에 맞춰서 효율적인 교육의 기능을 했어요. 표준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실제한다는 이런 절대주의 세계관에는 익숙하지만 고정된 진리가 없다는 상대주의와 다양성에 대한 담론들에 매우 불편해합니다. 정답 맞추기가 안 되면 불편해해요.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돼야 되고 보수와 진보가 대립되고 세금과 복지의 문제가 대립되는, 합의하고 절충하고 인내를 가지고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 선과 악의 이념 대립으로 모든 문제들을 다루고 있죠. 이처럼 이런 교육의 형식에 또 이런 교육의 내용에 집중해 오는 동안 이 한국인들은요, 진리가 실제한다, 어떤 진리가 외부에 있다,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내재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시민의 교양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파커 제이 팔머라는 교육학자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주 교육학자인데요.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도 썼고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뭐 그런 책도 썼습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어원적으로 몇 마디 해드릴게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했을 때 진리. 진리는 가끔씩 우리 뭐 그거 팩트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거 사실이야? 이런 얘기. 사실은요, 만들다라는 의미의 이 파케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만들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가공되는 것. 그래서 이런 제작이라든가 가공품에 이 팩트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원적으로 보면. 자, 또 우리가 이론 중요시하죠. 이론이냐 실천이냐. 이론을 더 많이 배워야 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구경꾼을 뜻하는 그리스 단어 테오로스에서 왔습니다. 알의 대상을 저쪽 무대 위에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과 멀어진 채 아주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론만 배운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멀리 떨어진 채 관계를 맺는 거죠. 구경꾼으로서 대하는 겁니다. 자, 객관적이라는 게 어떤 어원을 갖고 있냐? 오브젝티브인데요. 맞서다, 반하다, 어게인스트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현대 지식은 우리를 타인들과 또 세계와 적대 관계에 둔다는 거예요. 자, 객관적 실제를 좋아한다 그랬지. 실제가 뭐냐? 어원은 재산, 소유물, 물건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레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거. 현대 지식의 어떤 특징을 시사하죠. 소유하기 위한 어떤 지식들, 실제들. 사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소유하고 지배하기 위한 그런 실제를 알기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론, 객관적 실제 이런 것들은요, 무언가를 우리가 소유하고 또 지배하기 위해서 집착한다는 거죠. 소유하거나 지배하려는 그런 욕망에서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실제로 왜 배웁니까? 나 대기업 가려고. 거기 가면 다른 사람들이 내 밑으로 보일 거거든. 나 돈 많이 벌려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부리려고, 지배하려고. 진리를 이렇게 팩트, theory, objective, reality로 바라보면 이렇게 소유와 지배의 욕망에 의한 지식욕이 드러나는 겁니다. 반면에 진리라는 것을요, 고대 영어 표현 언약, 약속하다, 언약을 맺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언약, 서로를 책임지고 변화시키는 그런 관계성을 갖겠다는 맹세로 여기면 신뢰와 믿음을 굳게 하는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뭐 지식도 물론이고요. 교양도 그렇고요.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겪게 되는 사건들 가운데서도 정말 그것들과 관계를 맺겠다라고 맹세하면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대하면 그것이 진정한 어떤 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안다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사실이론 객관 실제가 아니라 관계 재결합, 언약, 약속 맺기, 상대방에게 나를 허용하고
모든 변화의 날을 열고 인식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식 주체와 대상을 하나로 결합하고 또 조율하고 또 절충하고 합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된 존재들을 재결합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관주의적인 어떤 인식론, 주관적인 어떤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진리는 컨퍼미티예요. 부합입니다. 타자와 관계 맺고 그것을 부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합은 객관적 진리, 객관적 진리는 부합을 추구해요.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무, 또 우리 또한 다른 것들에게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그게 사실이야, 그게 맞아, 틀려, 그걸 소유해, 그것을 지배할 수 있어, 이런 걸로 다가가는 거예요. 반면에 피델리티, 이 충실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부여하는 의무, 스스로 타자와 맺는 관계, 우리 안으로부터 부여되는 의무,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객관주의적인 진리, 주관주의적인 진리를 최 사장도 얘기했고, 제가 파커 팔머라는 교육학자의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께 좀 해보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교육적으로 한번 풀어가 본다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잡한 교실, 객관주의적인 어떤 진리가 실제한다고 믿는 그런 교실과 비슷한 교실입니다. 이때의 교사는 머리에 정보를 가득 채워놓고 확고하게 체계화하고 견해에는 완전히 무관심하면서 자기 견해만 정답으로 강요하고 학점을 위한 살벌한 교실, 경쟁, 이런 거죠. 공간의 부족을 경험한다. 반면에 공간이 있는 교실이에요. 말할 뿐 아니라 듣기도 하고 질문도 던지고 통찰을 환영하고 새로운 탐구의 시작으로 정보와 이론을 제공하고요. 서로 돕고 배울 것을 격려하고 그러면 배움의 공간이 갖는 어떤 숨 쉴 수 있는 교실, 숨 막혀 있는 교실 같죠? 이 교실 아주 무덤 같은 교실이죠. 아주 공간이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실입니다. 자, 그래서 팔머는 그 객관적 진리가 실제한다라는 것을 믿는 교육 방법을 인식의 객관론 신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식, 지식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것을 신화처럼 여겼다는 거죠. 전문가가 어떤 대상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아마추어라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에게 막 나눠줘요. 그런데 전문가가 그 대상을 공부할 때 이렇게 된 게 난해함이 있어요. 난해함. 또 당황스러움이 있습니다. 난해하고 당황스러워요. 또 전문가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때도 난해함과 당황스러움이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객관적으로 또 사실, 이론, 객관적 실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위계적이고 수직적이고 교수자 중심이다 라는 거죠. 이런 방법은 혼잡한 교실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마추어들이 다 엎드려 계시죠. 자, 반면에 진리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팔머는 진리가 소통되는 뭐 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주제가 있고 모두가 다 인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또 인식자들끼리도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우 순환적이고 또 상호 친밀하고 소통과 협업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실이죠. 자, 객관주의적 혹은 주관주의적 이런 상대성을 중요시하고 맞냐 틀리냐 이런 어떤 이분법적 그런 근대적 사고가
주가 되는 모습들, 이런 교육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자, 이런 교육을 제가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을 도모해서 좀 인식의 객관론에 대해서 어떤 교실의 모습일지 한번 좀 동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아직 휴전 상태니까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의도에는 패전을 한 거야.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패전의 책임을 물어서 이때 자기 반대파를 많이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안 생겨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데 어려운 것만 시키고 계속 프린트랑 공부만 책만 읽게 시키니까 궁금한 게 생기지도 않고 그냥 수업한다는 식 그거밖에 안 돼요. 그 사이 변해버린 아이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고 말이죠. 우리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들입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만 봐도 이름표 보완, 이름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제 둘이 사귀어요. 이렇게 과시하면서 다니고 있나요? 뭐 학생 아직 좀 교실은 조용합니다. 아직 여러분은 10번 구입할 수 있어요. 쉬는 시간에도 조용합니다. 자, 간다. 안녕히 가세요. 자, 인식의 객관론 신화 말씀드렸어요. A고등학교 효율성에 입각한 교사는 많은 지식을 학생의 머리에 빨리빨리 주입해야 되고 학생들은 매우 수동적인 그런 교실이죠. 반면에 진리의 커뮤니티, 진리가 소통되는 어떤 주관주의적 그런 진리가 있다고 상대적으로 타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물고 토론이 벌어집니다. 이곳엔 다른 사람의 말을 필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That may not necessarily agree with 교수가 가르치는 말소리가 들리지 않네요. another problem. 교수는 조용히 학생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we believe that's the answer, but 토론을 들으며 간혹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교수의 할 일입니다. we did this, but I think we said Why, like most of the time, like students are talking? Well, that to me is the sign of a good class. If I ask a question that is provocative enough and they go to work on it, I think, great, I don't need to intervene. It's their education and they are doing it. Sometimes I'm not the smartest student in the class, or sometimes the smartest thing, actually more often than not. And so once I realized that, like it took me a couple years at the college to kind of shed any pretense at being the professor. The tutors are more of a guide in order for us to really be able to speak about our ideas. So if the conversation gets off topic, they can bring it back to where it needs to go. 세미나가 끝난 밤 10시. 학교 안뜰입니다. Can you get another translation of this book? Like, 방금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몰려나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한번 보면요. 객관주의적 진리에 입각한 그런 수업 강의 듣기, 읽기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죠.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어떤 객관적 진리가 있다, 외부의 진리가 있다. 자, 집단 토의라든가
뭐 실제로 해본다든가 서로 설명한다든가 이건 매우 주관적 진리를 좀 추구하는 그런 학습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효율적입니까? 말로는 이 객관적 진리에 대한 교육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효과는 별로 없어요. 5%, 10%. 반면에 서로 설명하는 것은 90% 이상의 어떤 메타 인지가 가능한 그런 교육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교육받는 것,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이런 걸 보셨고, 한국 교육의 대부분은 객관적인 그런 교육 상황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하는 게 정당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쟁이 정당한가? 경쟁이라는 교육 형식, 학교가 주기적으로 평가하죠. 자, 정부가 또 대입시험 하죠. 주기적인 평가랑 대입시험이랑 경쟁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경쟁이 정당하다라는 환상을 심어주고요. 학생들은 자기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이 교육의 형식을 통해서 경쟁하는 거 정당하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경쟁,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자기 능력도 개발되고요. 극대화할 의욕도 생겨나고요. 성취감과 보람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효율성도 높아지고 부의 차등적인 분배를 했을 때 정당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요. 네가 경쟁에서 졌잖아. 네가 당첨이 안 됐잖아. 네가 쟤보다 조금 일했잖아. 뭐 이런 것들 차등적 분배 제시의 어떤 기준이 되겠죠. 그러나 경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평가가 이런 개개인의 경쟁이라면 언제나 정당하다는 환상이 생겨나게 돼요. 그것을 내재화 시켜버리는 거죠. 평가받아서 개인이 문제야 라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문제인데도, 사회의 부조리로 발생한 문제인데도 경쟁이라는 형식은요, 문제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사회에서 개인으로 전화합니다. 네가 그렇게 태어났잖아. 네가 금수저 은수저 못 물고 나왔잖아.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경쟁에서 뒤처진 거야. 이렇게 다 개인으로 전환해버려요. 그것이 내재화되어 있어요. 자, 수능 한번 볼까요? 2015년, 이 책이 2015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수능 응시생 65만입니다. 자, 77%가 재학생입니다. 수능에 응시하는 77%. 24%는 재수생. 그러니까 고졸 이하는 23%만 존재하는 거죠. 77%는 수능을 본다는 거예요. 자, 77%와 23%의 재수생. 2015년 65만, 뭐 60만, 50만대로 떨어져도 스카이에 진학할 수 있는 확률은요, 1.5%입니다. 10,000명 정도 진학해요. 1.5%. 자, 인서울 4년제에 진학할 수 있는 확률은 상위 8%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마지노선이 인서울이라고 굳어져 있어요. 근데 많이 가요? 8%요, 8%. 이 상위 8%가요, 성적이 반에서 33명 중에 2, 3등을 해야 되는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인서울이라는 그 사회적인 인식이 그래도 쟤 평범하게 공부했구나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근데 반에서 2, 3등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상위 8%라서. 근데 그게 어떻게 평균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중간이 돼요? 평균의 기준은요, 이 상위 8%가 아니라 중간인 50%가 평균의 기준이 돼야 맞죠. 자, 1등급과 9등급은 4%입니다. 5등급은 전체의 대략 20% 된다 그래요. 5등급 학생 중간은 한 거잖아요. 칭찬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우리의 교육 현실은 부끄러움과 죄책감. 인서울에 못 갔어요. 편반제 해야 되나? 편반제가 뭔지 아세요? 편입, 반수, 재수 이런 거잖아요. 이 인서울에 못 가면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는 환경이에요. 중간은 했는데도
50%에 해당하는 이 중간이 학생이 평범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평범한 학생이 돼야 되는데 과도하게 높은 상위 8%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대한민국이 왜 그럴까? 학구열이 높은 민족성 때문에 뭐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학교 교육 시스템 원인 규명이 어려워요. 외부의 환경을 한번 봐야겠죠. 왜 8% 인서울만 어떤 상위 개념으로 상위 그룹으로 치고 이 사람들이 평범하게 공부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왜 중간에 5등급이 칭찬받아야 되고 평범한 열심히 한 학생들인데 왜 부끄러워하고 죄책감 느껴야 돼요? 왜 학교에 와서도 편입이나 반수나 재수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사회와 경제적 배경을 고려해서 그 원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소득 때문이에요, 소득. 최 사장은 이 교육의 문제도 소득을 원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소득이 문제인지. 자, 월드톱 인컴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OECD를 측정하는 어떤 그 설문조사, 서베이 기관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세 이상 전체 성인 남녀 4천만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조사했어요. 근데 다 취업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직자도 있어서 그러니까 연봉에 대한 금액이 약간 좀 하향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볼까요? 한국인의 소득 상위 10%의 연봉 3,940만 원입니다. 상위 10%. 월 330만 원 정도라. 뭐 2015년에 나온 책이니까 이거보다 조금 올랐겠죠. 그리고 무직자도 있다는 걸 고려하면 뭐 한 400에서 5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득 상위 10%. 자, 상위 1%입니다. 얼마 버는가? 1년에 1억 1천만 원 법니다. 0.01% 상위 12억 5천만 원이 연봉이에요. 4만 명. 상위 1% 40만 명. 자, 중간인 50% 얼마 번대요? 2010년 기준으로 1년에 1,074만 원. 이 말이 됩니까? 정말 이럽니까? 지금 좀 많이 올랐겠죠. 그래도 월 90에서 월 뭐 150에서 200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게 소득입니다. 소득 격차 엄청나죠? 50%하고 상위 10%하고 상위 1%하고 상위 0.01%하고 그 밑에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상위 10%의 월급이 330만 원, 50%의 월급 90만 원.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교육 현장의 그 암묵적인 인식, 경쟁을 정당화하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런 암묵적인 인식이 중간인 이 5등급의 학생의 초점으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상위 8%의 학생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건강한 사회라면 평범한 중간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엄밀한 집단지성이 현실의 경제 상황을 본능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죠. 국민의 10%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만성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에 시달려요. 그래서 상위 10%에 들어가야 적어도 월 3, 4, 500은 벌 수 있다.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한 그런 뼈저린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이 소득 수준이 곧 교육에서도 상위 8%에 들어가야 우리가 인서울에 가고 그래야만 10%의 그런 소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을 발생시켰다는 거죠. 피부로 느끼는 이 경제적 현실이요, 교육에서 평가에 어느 정도 투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평균에 해당하는 평범한 어떤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회적인 인식을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왜? 경쟁이 정당하다고 늘 배워왔으니까. 내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만 늘 부끄러워하고 죄책감 느끼면서 살아왔으니까. 성적이 5등급인 학생은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고 부끄러워하고 월 90만 원 이 중위소득을 얻는 성인은 자기가 무능하다고 부끄러워합니다. 이런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평균적인 성적으로 정당한 대우 받고요. 평균적인 소득으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그런 환경이 조성된 사회가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회에 책임을 묻지 않죠. 12억 5천만 원을 1억 1천만 원을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로또라도 사볼까? 부동산 투자라도 해볼까? 투기라도 해볼까? 이런 사회에 책임을 묻지 않아요. 저항하지 않아요. 경쟁이라는 형식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대요. 공정한 경쟁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당하다. 경쟁 자체는 정당하다. 내가 무능해서 실패한 거야. 내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 학교 못 가서 내가 그 회사를 또 못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사회적인 위선이라고 지적하고 있죠. 네. 경쟁률을 발생시킨 사회의 구조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우선적인 책임은요, 이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중간 성적인 학생들이 칭찬받고 중간 정도 노력하는 사람이 취업할 수 있고 중위소득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바로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사회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런 경쟁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그것을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덜 노력해서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라고 그 경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죠. 요즘은 빈익빈 부익부가 더 갈수록 이 다음 세대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어떤 경사가 더 급한 것 같아요. 소득 수준이 많은 가정의 자녀들은 더욱더 경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고요. 그렇지 않은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은 더욱더 경쟁에서 뒤처지고 그것을 또 자기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한탄하는 그런 교육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교육의 형식이 교육의 내용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육의 상황이나 형식이. 진리에 대한 이념, 강의식 수업, 전통적 교실, 객관적인 그런 평가, 절대적이고 고정된 진리가 존재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 그래서 예, 아니요, 선과 악, 이런 것들로 구분하고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색깔도 구분하고 늘 맞고 틀린 것이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성인이 돼서도 옳고 그름, 선과 악의 문제로 모든 사회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객관주의적인 진리에 대한 이념입니다. 또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내평가, 대입시험을 거치면서 경쟁, 그에 따른 결과가 정당하다. 사회의 책임도 내 책임이에요. 손쉽게 전환한다는 것이 문제죠.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이 중간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평가라면 그 경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경쟁을 얼마나 이용해 먹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들은 0.01%, 0.1%, 그리고 이 경쟁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한 상위 10% 혹은 상위 8% 인서울, 이런 사회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소득이라는 어떤 경제 체제에서 왔다고 지적하는 거죠. 경쟁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그래 잘했어. 박수 쳐주고 부러워하고. 교실에서는 이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가르쳐야 돼요. 경쟁과 분열을 소통과 연대로 그런 연대지향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발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 경쟁은 어떻게 내면화되는가라는 강수돌 씨의 책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객관주의적 진리가 외부에서 예, 아니요, 맞다, 틀리다, 진리가 실제한다는 그런 객관주의적인 교실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삶의 질을 위한, 행복하기 위한 그런 배움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좀 소통되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개념과 교육의 내용을 지식을 주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들을 어떤 타인들과 공유하고 나누고 인내를 가지고 조율하고 또 특별히 인성 교육 같은 것들을 하면서 함께 주관적인 진리를 좀 터득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력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삶의 질 중심의 사회로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교육의 근본 문제로서 경제 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많은 소득의 격차를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사회 문제의 해결 방법은요, 의식을 전환한다든가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의식의 전환. 근데 쉽지 않죠. 뭐 캠페인을 한다고 해도 잘 변화가 안 돼요. 제도와 구조를 바꿔야 돼요.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민식이법, 30km 이하로 달립시다.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말 천천히 달려야 돼요. 막 녹색 어머니회가 캠페인을 벌인다고 바뀝니까? 아니에요. 벌금에 징역 이렇게 법적 처벌의 기준을 강화시키니까 무서워하죠. 제도가 바뀌어야 돼. 교육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을 바꾸는 방법, 그것도 좋지만 구조를 바꾸는 방법이 더 필요해요. 의식의 변화 쉽지 않습니다. 사교육하지 마세요. 경쟁 많이 하지 마세요. 선행학습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캠페인을 벌인다 해도 실현 가능성 희박합니다. 교육 문제의 근본은요, 구조예요. 여기서 구조, 경제체제입니다. 경제체제를 우리가 바꿔가야만 돼요. 경제체제가 교육의 형태와 문제를 규정한다는 거 보셨죠? 상위 10% 적어도 먹고 살려고 8%의 인서울의 대학에 가고자 그렇게 12년 동안 객관주의적인 교실에서 공간이 없는 답답함을 겪고 있는 여러분과 저잖아요. 저의 자녀들이고. 자, 교육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문제는요, 경제 문제와 직결됩니다. 경쟁의 문제는 경제 문제예요. 두 가지입니다. 일자리, 소득 격차. 경제 문제는 일자리가 많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소득 격차예요. 덴마크의 교육 상황을 한번 언급해 볼까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덴마크는 늘 꼴찌입니다. 근데 학생들의 행복도는 1등이에요. 한국은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핀란드랑 같이 늘 상위권입니다. 행복도는 64위예요. 조사국가 64개국. 꼴찌죠, 행복도가. 자,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태어나 7살이 된 D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D라는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한번 볼까요? 학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요. 공립기초학교가 있고 또 이렇게 자유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 사립학교, 돈 많은 소수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자, 공립기초학교는 공교육이에요. 한 80%가 진학하고요. 자유학교는 대안교육학교입니다. 20% 일반 사립학교, 중상류의 소수자들 입학해요. 자, 공립기초학교가 80%, 또 자유학교가 20% 진학을 합니다. 공립기초학교는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월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졸업고사 필요 없어요. 다 졸업고사만 단 한 번. 탈락은 없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이수 여부만 결정합니다. 16살이 되어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가 됩니다. 애프터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저 위에 이제 대학 갈 때는 또 시민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독특한 학교를 1년 정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애프터스쿨, 시민대학. 자, 40%가 애프터스쿨에 갑니다. 여기 가면 250개의 특성화된 학교들이 있대요. 요트도 있고 보드도 있고 뭐 다양한 과정을 배우는 학교.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노는 거예요. 계속해서 덴마크 학생들은 아주 노는 게 제일 좋습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도 아니고 정말 많이 논답니다. 그러니까 PISA가 꼴찌죠. 그렇지만 행복도는 1위. 자, 17살에 국립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인문계 65%, 또 직업학교에 35%를 선택한다 그래요. 65%, 35%. 자,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에 진학해야 될 때예요. 6개월 동안 시민대학이라는 데 한번 좀 진학을 해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분은 자아찾기 적성 진로 탐색인데 하는 것은 논다. 또 놀아요. 계속. 자, 21살이 됐습니다.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데 대학, 종합대학,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경쟁이 별로 치열하지 않아요. 등록금 전액 무료입니다. 그런데 전체 학생의 40%만 대학에 진학해요. 아주 인기 있는 좋은 학교도 경쟁이 별로 치열하지도 않고 등록금도 무료인데 40%만 대학에 간다는 거죠. 우리 같아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대학 진학의 모습이 덴마크에선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뭐 덴마크 교육의 아버지 그룬투비를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용적인 교육을 주장했고, 자, 국정교과서로 학생들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시민이 스스로 교육의 주체가 되는 그런 시민학교를 설립해서 그것이 시민대학 애프터스쿨이 탄생되는 그런 그룬투비의 정신이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이 덴마크에 이런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이상적인 교육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응 학생도 덴마크에서 발생이 되고요. 교사가 자질이 미달되기도 하고 교육이 충분치 않다라고 회의감이 발생하고 시험 보고 평가하는 거 다시 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덴마크를 참조하는 이유는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 문제의 본질이 사실 경제체제의 문제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경제체제의 문제. 왜 덴마크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죠.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는가. 왜 인기학과 좋은 대학 그것도 등록금도 안 내도 되는데 대학의 40%만 가는가. 그룬투비 역사적 인물의 역할도 있었을 거고 사회적 분위기, 정치적 첨령도, 행복지수 1위 원인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원인은요. 바로 경제입니다. 이봐. 문제는 경제야. 예전에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선거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이봐, 문제는 경제야. 교육도 경쟁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일자리의 양, 소득 격차입니다.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죠.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경쟁이 발생해요. 소득 격차, 덴마크 고용률 75%입니다. 보통 유럽의 고용률이 65%라고 하니까 한 10% 정도 높죠. 사회에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실업률, 보통 유럽의 15에서 16%보다 10% 정도 낮습니다. 기본적인 일자리 보장은 입시 경쟁을 완화하죠.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여줍니다. 덴마크 개인 소득세율이 55%래요. 그래서
12억 5천만 원은 버는 사람하고 1억 1천만 원 버는 0.1%하고 한 달에 330만 원 버는 10%하고 이 세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그런 임금 격차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복지 정책이 그를 바탕으로 실현이 되죠. 그래서 직업 간의 귀천 의식도 사라지게 돼요. 대학 진학의 필요성도 감소시켜요. 대학 안 가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소득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 그러면 우리도 저렇게 덴마크처럼 하면 되지 않겠는가? 뭐 애프터스쿨도 만들고 뭐 시민학교도 만들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 격차를 줄이면 되는 게 아니겠는가? 라고 간단히 문제 해결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죠. 우리가 배웠던 어떤 경제와 정치에 맞물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소득 격차가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자리를 창출하면요, 시장의 자유가 필요해요. 소득 격차를 완화시키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돼요. 많이 들은 얘기죠. 시장의 자유, 정부의 개입. 이게 대립한다는 겁니다. 시장의 자유가 있어야 일자리의 양이 창출되는데 또 소득 격차는 또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배웠던 어떤 정치에 있어서 또 진보와 보수가 또 부딪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 어떤 정책을 써갈 것인가? 성장 정책일 것인가? 아니면 분배 정책인가? 이게 양분되는 것이 대립되는 것입니다. 시장의 자유는 세금을 낮추고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죠. 일자리는 늘어납니다. 반면에 세금을 낮췄기 때문에 복지는 축소되고 소득 격차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세금을 올리고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서 일자리가 감소하게 돼요. 반면에 세금이 많았기 때문에 복지가 확대되고 소득 격차는 완화하게 되죠. 정말 대립되는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유연 안정성이라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어떤 플렉서빌리티, 유연성하고 고용의 안정성, 어떤 시큐리티를 조합해서 플렉시큐리티라고 한대요. 유연 안정성.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고요. 시장의 자유, 정부 개입의 두 가지 특성을 적절하게 조합시키는 겁니다. 시장의 자유, 정부의 개입을 적절하게 하모니 시키는 거예요. 시장의 자유를 어떻게 주느냐? 기업이요,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해요. 또 쉽게 고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했어? 막 첨탑에 올라가죠. 그리고 노사 막 파업을 하고요. 노조가. 강력한 노조가 있어도 쉽게 해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평균 한 회사에 근속하는 기간이 8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죠. 쉬운 해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기업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또 적극적인 채용, 이것이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정부도 강력한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요. 쉽게 회사에서 속된 말로 잘려도 해고돼도 고용 안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해요. 높은 세율, 포괄적인 복지가 이루어지는 까닭에 개인이 실직을 해도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8년, 5년, 1, 2년 다녀도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해고된 노동자에게 최장 4년 동안 이전 급여의 90%를 지급합니다. 실직 기간 동안 직업교육이 필수 의무예요. 다만 정부가 제공한 일자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안 줍니다.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고 이렇게 시장에 자유를 줘서 기업이 경제활동을 유연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플렉시큐리티를 가동한다는 것이죠. 자, 이 유연 안정성,
우리 한국도 어느 정도 이런 유연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진적으로 시행해 가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이 뭐 고도로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죠. 저성장 시대고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수를 줄이는 거,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요. 점진적 성숙의 필수 조건, 시민의 합리성입니다. 합리적 선택들이 축적돼서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거고요. 201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취업자 수가 2,588만 명입니다. 취업자 수 2,588만. 200만 명 정도만 대기업에 취업해요. 200만 명. 아주 적은 7.7%가 대기업에 취업하죠. 대기업에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인서울에 가서 8% 들고 8%로 인서울 가고 대학을 10%로 그 상위 계층에 좀 들어가고 그리고 대기업 7.7% 가려고 그렇게들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너무 적죠. 학생들이 극심한 경쟁에 노출됩니다. 안정적 일자리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상위 8% 서울권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제적 환경이 좋아져야 됩니다. 92.3%의 일자리가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이 고소득,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줄이고요. 자기 취향과 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때 안 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 조카들은 그렇게 살게 해야죠. 과도한 경쟁, 사교육, 입시 중심의 공교육, 이런 교육 문제가 비로소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8%, 10%만 성공했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중간쯤 하는 사람들이 부끄럽고 스스로 경쟁에서 졌다고 의기소침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92.3%의 건강한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시장의 자유, 더불어 정부 개입, 이런 합리적인 선택과 조율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시민의 교양에 나온 어떤 교육의 문제들을 다룬 것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뒷부분에는 이렇게 영국의 수능 시험, 또 영국의 수능 시험 평가, 독일 외국어로서의 영어 문제, 절대 외워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보세요. 철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역사는 인간에게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에 의해 오는 것인가? 막 현실이 수학적 법칙에 따라서 이런 것들 자연과학 문제입니다. 권리를 수호, 이익을 옹호한다는 권력남용, 거의 썰전에 나오는 유시민급으로 논리를 펴야 할 듯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고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본문의 단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죠. 이런 것들. 자, 한국 중학교 미술시험 보면요. 색깔도 없어요. 색깔까지 외워서 풀어야 됩니다. 아주 신기한 시험이죠.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않는다면 피카소가 와도 못 푸는 문제입니다. 다 암기하는. 외국의 미술시험 한번 볼까요?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생각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경험하지 않고 외우고 암기하는 것,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자, 다빈치 노트에서부터 태아에 대한 모든 과정을 찰흙으로도 만들어보고 표현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모아서 제출하는 게 그들의 미술시험입니다. 외국의 미술시험. 과학, 역사, 외국어, 수능시험 한번 볼까요? 새 노랫소리 발달 과정. 전쟁이 사회를 변화, 가속화시킨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2가지 이상의 전쟁 사례를 들고. 여러분들 뭐 제1, 2차 세계대전만 해도 쓰실 게 많죠? 전통 복장을 위해서 뭐 파티를 개최했다. 어떤 의상을 선택했고 왜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 한국 교육은요. 교과서를 통째로 외워야 되죠. 단순히 선인가 악인가, 맞냐 틀리냐 이런 정답 맞추기입니다. 근데 전쟁 후 사회의 변화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2시간 동안 답해야 돼요. 맞냐 틀리냐? 아, 모르면 찍어라.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메일을 쓰는 외국어 시험도 있어요. 써보는 것이 수능입니다. 말하는 것이 내신이고요. 자, 한국의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영어 시험 한번 보실래요? 2개 모두 작성하면 0점이래요. 왜 그럴까? 이상한 문제를 내요. 그걸 트릭, 변별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내신반 학원들이 생기죠. 대치동에는 변별력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수백만 원짜리 학원하고 또 가이드 해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 13개나 15단어 사용하면 더 고급스러운데 11단어를 쓰래요. 11단어. 단어 몇 단어로 말하는 게 왜 중요한지. 문제집에도 몇 단어로 영작하라는 문제가 도배되어 있습니다. 매우 객관주의적이죠. 객관적 진리만 찾아서 맞냐 틀리냐 재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면 항상 객관적으로 맞냐 틀리냐 사실 이론에만 입각해서 시키는 것만 잘합니다. 그런 관료주의적인 체제에 스트레스 절대 안 받고 아주 착한 그런 기업의 톱니바퀴로서의 부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죠. 그게 우리의 교육입니다. 외국의 생물 수능 시험 문제예요. 가설을 검증하고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평가 기준. 그러면 서술형 같은 거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용 숙지, 비판적 사고력. 근데 우리는 이 25%의 내용 숙지를 100%로 평가하고 있죠. 비판적 사고를 75% 보는 거예요. 세계의 교육 패러다임. 한국만 전과목 객관식이에요. 한국만 기계가 이 OMR 카드를 채점합니다. 한국만 상대평가예요. A는 20%, B는 25%, C는 35%, 그 이하. 외국은 내신 논술 수행인데요. 한국만 객관식 상대평가입니다. 특이한 한국의 전형을 볼 수가 있죠. 자, 꺼내는 교육을 하는 것이 외국의 교육입니다. 꺼내는 교육 재학 중에 대량 탈락해요. 한국은 입학 때만 탈락하고 졸업하기는 쉽습니다. F를 몇 개 맞아도 뭐 어떻게 하면 졸업해요. 외국은 거의 꺼내는 교육, 한국은 집어넣는 교육입니다. 이 시험을 바꿔서 한번 치르게 했대요. 외국은 한국 시험 학생들이 봤는데요. 반타작도 못했습니다. 근데 한국 학생들이 외국 시험을 봤는데 시간이 부족했지만 재미있었다고 자기 생각을 물어봐줘서 고맙다고 얘기했다 그래요. 고득점 비결, 일단 원책을 끝까지 읽어야 되는 것. 한국은 요약본 읽고 발췌본 읽고 독서록 제출하고 생기부 기재하고 그래서 석차가 뒤집어지죠. 자, 1등급이 정말 스카이가 실력과 역량이 1등급인가? 암기 잘하는 내신 1등급, 창의력은 7등급. 외국의 시험을 보게 했답니다. 1등급 맞아서 좋은 대학 간 친구들보다 훨씬 더 그 등급이 좀 아래의 학생들이 외국의 이런 생각하는 시험들을 잘 봤다 그래요. 암기가 아니라 창의성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 수능이 등급 좋은 아이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수능 등급이 낮다고 무시하고 낙오하는 아이들, 원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꺼내는 교육의 어떤 철저한 평가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집어넣는 교육에서 꺼내는 교육, 결과가 아니라 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지식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현존의 어떤 직업 취업 준비가 아니라 미래의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죠.
일본은 이런 교육 이미 시작했다 그래요. 신메이지 유신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왕자도 이런 컨퍼런스, 교육적인 컨퍼런스에, 혁신적인 교육 컨퍼런스에 등장해서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변화되는 교육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몸담고 있는 교육부 관료들이 가서 보고 왔다고 하죠. 근데 야, 일본 뭐 200개만 하는데 뭐 아직 뭐 혁신적인 교육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200개씩이나 일본은 지금 혁신적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 그랬죠. 일본에 두 사신을 파견합니다. 한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다른 한 사람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하죠. 전자의 말을 믿었어요. 200개의 학교 파급 효과가 금세 2002만 개가 될 겁니다. 근대화가 늦어서 이 나라를 잃은 구한말의 어리석음을 반복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속히 어떤 혁신적인 교육, 또 경제 체제에 있어서 일자리의 양이라든가 또 소득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유연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야 될 겁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에는 맘으로 없는 길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